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그렇게 이제 오래 걸려가지고 어쨌든 이제 논문들을 찾아내고 원래 정해져 있던 그 기준에 맞는 논문을 골라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함시킨 그 논문들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추출을 할 때 보통은 그런 그 추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다 표준화되고 미리 정해진 그런 아이템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폼에다가 주로 뽑고, 아니면은 또는 그런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표에다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고, 어쨌든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한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명이 따로따로 작업을 해요. 같은 논문을 보면 같은 자료를 뽑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네. 둘이 뽑았는데 자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수로 잘못 뽑을 수도 있고 달리 생각을 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두 명이 따로따로 한 다음에 둘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로 합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한 예를 지금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다 우리가 한 건데, 보면은 한의원에 굉장히 많이 보는 상병 중에 발목 염좌가 있어요. 그죠? 발목 염좌의 침이 효과적인지를 본 거예요. 시스템 리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테이블 1이 아까 피겨 1이 대부분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테이블 1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연구들이 들어갔는지, 이거는 지금 잘라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일저자랑 뭐 연도 이런 정보가 나오고, 여기에 뭐 어느 나라에서 나온 논문인지, 뭐 나라를 수행된 나라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평가 지표로 평가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뽑아내었고요. 여기 이걸 좀 볼까요? 이거는 매뉴얼 아큐펑처, 그냥 일반 넣는 정경침 있잖아요. 그죠? 정경침에다가 이제 운동을 같이 해준 중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대조군이 B인데, 대조군은 그냥 운동만, 침은 안 맞고 운동만 한 그 두 개를 비교한 논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치료할 때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라든지, PRGA는 제가 지금 약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주차의 그 PRGA 그 지표, 이런 게 이제 아웃컴 메저로 나오는 거죠. 평가 지표로. 여기서는 또 일반 침에다가 그 압박을 해주고 이제 쉬고 아이스를 해주고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처치들 있잖아요. 라이스 처치. 그런 거 하고, 이제 24시간 지난 경우에는, 발목 염좌 24시간 지난 경우에는 이제 정경침하고 전침하고 같이 놔주는 거랑 이제 프라이스만 하는 거, 그다음에 전침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경침을 더 더해줬을 때 더 좋은지를 보려고 한 연구겠죠, 이거는. 비교를 한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런 거가. 그래서 여기 이제 아웃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뽑아내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리뷰마다 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온 예가, 이번에는 분만 진통에 침부 치료를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의사 분만실에 들어가가지고 침 치료를 하거나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와이프나 이런 사람한테 해주고 그러지. 근데 외국에서는 그 조산사들 있죠, 미드와이프들이 침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분만 진통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틱 리뷰를 했거든요. 원래는 2004년에 제가 이걸 했는데, 그때는 논문이 3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3편에서 나온 결과는 침이 분만 진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1년인가에 다시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는 한 11편인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논문이. 10편인가. 늘어났죠, 그 사이에.
근데 여기 보면은 아웃컴 메저가 보면은 잘 보이세요? First author 하고 이제 이어 이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몇 명인지 첫 번째 초산인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이상인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이제 침치료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정경침인지 전침인지 뭐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갈 테고 그다음 타입 오브 컨트롤 뭐 거짓침 대조군이었는지 아니면은 침 치료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케어를 하는 그룹이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뭘까요? 페인 릴리프니까 아무래도 분만 진통에 대한 아웃컴 메저가 들어가겠죠. 1차 지표로는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로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 나중에 이제 바꿨어요. 왜냐면은 이 분만이라는 상황에서 중요한 지표가 단순히 통증만이 아니더라고요. 엄마들은 애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진통이지만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해가지고 머터널 쪽이랑 피털 쪽이랑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다 뽑았어요. 이것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아웃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프가르 스코어 그죠? 들어봤죠? 부인과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 점수 스케일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들 뭐 머터널 쪽에서는 사람들이 그 뭐예요 그 자연분만 그냥 자연분만 하는데 혹시 그 자궁 수축제를 맞고서는 자연분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결국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중요한 아웃컴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면은 옥시토신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침이나 이런 거 이외의 다른 또 인터벤션을 뭘 받았는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지 진통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아웃컴을 뽑아내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토픽마다 다 그 뽑아내는 데이터가 다른 거죠. 그죠? 그건 연구자가 그러니까 이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되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중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도 뽑잖아요. 뭐 전침인지 그냥 정경침인지 아니면 뭐 이침인지 뭐 이런 거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약의 경우는 이제 복잡해요. 이거 뭡니까? 그래요. 맹문동탕이 이제 드라이 커프 마른 기침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경희의료원에서 이 마른 기침에 건성 기침에 맹문동탕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RCT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RCT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그 전에 관련된 논문이 뭐가 있고 어떤지를 봐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수행을 했어요. 체계적 문헌구체를 먼저.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체계적 문헌구체를 해봤는데 맹문동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펌메드에서는 맹문동탕이라고 찾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쯔무라 제약에서 나온 그 이렇게 숫자로 된 SJ 뭐 2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맹문동탕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련 검색어를 다 넣어줘야 그리고 뭐 마이먼 뭐 동탕인 뭐 이렇게 중국어로 된 그 발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검색어를 다 넣어줘야 다 찾을 수 있겠죠. 맹문동탕에 관련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감이 있는 것도 있고 원방인 것도 있고 또 같은 맹문동탕이라고 해서 같은 맹문동탕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같은 약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콘소트 스테이트먼트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RCT를 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아이템들을 꼭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권고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콘소트는 일반적인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 연구를 어떻게 리포팅을 할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렇게 인터벤션에 따라서 한약 같은 경우는, 허벌 메디슨 같은 경우는 더 보고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죠. 더 자세히 인터벤션에 대해서. 그냥 양약, 알약 이런 것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콘소트에서 허벌 인터벤션을 가지고 연구한 걸 보고할 때는 이런 아이템을 꼭 보고해라 라고 따로 익스텐션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침에서는 그 익스텐션이 스트릭타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인터벤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일반 콘소트랑 똑같은데, 그거 말고 이 허벌 메디슨에 대해서는 그 이름, 여기 이렇게 잘 된 리포팅을 보면은 긴코 그 은행잎 추출물 있잖아요. 그죠? 혈전 용해하고 그런 거로 되어 있는 약들, 뭐죠? 우리 기넥신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와 있는데 긴코 빌로바 추출물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여기서는 아니면 아예 LI1370 긴코 빌로바 추출물. 근데 이런 뭐 리처 파마라는 데서 독일에서 만든 그 약,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하게 써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허벌 프로덕트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로우 메테리얼을 썼는지, 추출물을 썼는지, 그리고 뭐 물로 추출했는지, 80% 에탄올로 추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도시지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고를 해라. 그리고 유효 성분이 얼마나 추출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맹문동탕도 우리가 봐가지고 그 보고된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이런 작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뷰는 인터벤션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더 힘들었죠. 근데 어쨌든 사안마다 다 그렇게 맞게 리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데이터 엑스트랙션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얘네를 서머리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빗둘림 위험 평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어세스먼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garbage in, garbage out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터디가 쓰레기면 리뷰의 결과도 쓰레기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죠? 그럼 그게 가비지인지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메소돌로지컬 퀄리티, 방법론적인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적 타당도, 인터널 밸리디티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잘 되었는지, 방법론적으로 잘 되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스케일이 자다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다드 스케일 또는 옥스포드 퀄리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다드가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할 때 낸 논문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옥스포드 스케일이라고 하죠. 옥스포드에 있는 사람들 그 용어를 더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5점 만점이에요. 이거는 자다드 스케일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은 랜덤 알로케이션, 랜더마이제이션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보고, 왜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에 목숨을 건다고 그랬죠? 랜더마이제이션 한 거랑 안 한 거랑 결과를 부풀리게 된다고 그랬죠? 안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랜덤을 했으면 1점, 잘했으면 1점 더 주고, 못했으면 1점을 깎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블라인딩. 눈가림이 주면, 눈가림을 한 연구랑 안 한 연구랑 또 결과가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블 블라인딩을 했으면 1점, 잘 했으면 또 1점, 못했으면 깎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최대 2점, 블라인딩 최대 2점, 그 다음에 이제 드롭아웃하고 위드로. 이게 100명 데리고 연구하면 100명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근데 탈락을 많이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크리티컬 어프레이서를 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롭아웃하고 위드드롤이 너무 많았는지,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intention to treat analysis를 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핸들링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점, 잘 못했으면 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점 만점으로 하는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점이 넘으면 하이 퀄리티 스터디라고 하고,
안 되면 이제 로우 퀄리티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 자다 스케일의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점은 뭐냐면은 알로케이션 컨실먼트에 관한 거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라인딩하고 랜더마이제이션하고 알로케이션 컨실먼트는 다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때 크리티컬 어프레이서를 할 때 다 얘기를 했었죠. 랜더마이제이션은 랜덤 넘버 생성은 엑셀로 잘 해놓고선 쫙 뽑아가지고 딱 벽에 붙여놓고서는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하면 그건 알로케이션 컨실먼트가 안 된 거죠. 근데 알로케이션 컨실먼트가 굉장히 40% 이상 그 효과 크기를 부풀린다는 연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맹점이었어요. 자다 스케일이. 그 다음에 밸리더티. 이거는 퀄러티인데 퀄러티랑 밸리더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밸리더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즈 디펜던트하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연구는 밸리드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 퀄러티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밸리더티는 커버를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진통제 연구를 하는데 통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스터디가 밸리드하지 않거든요. 타당한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이 어세스먼트 스케일이나 툴들이 다 완벽한 건 없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코크레인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 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어세스먼트 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6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시퀀스 제너레이션 이건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잘 했냐 그거예요. 이거는 보통 yes면은 잘했다. 그러면은 low risk of bias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연구는. 그죠? 빗뚫림 위험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을 잘 안 했어. 뭐 이렇게 홀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거는 잘 안 됐으면 이거는 high risk of bias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는.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잘 안 했어. 99%의 중국 논문이 랜더마이제이션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다 unclear를 줘요. unclear risk of bias.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평가는 전부 다 사실은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nclear risk of bias. 그게 있고 랜더마이제이션에 관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allocation consignment. 그 어느 군에 배정이 될지를 배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로케이션 컨시먼트 제일 좋은 방법은 센트럴 랜더마이제이션 하면 된다 그죠. 중앙에서 전화해가지고 어느 분인지 들어가지고 배정을 하면은 그거는 중간에 누가 매니플레이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썼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죠 불투명한 봉투에 1년 번호를 쓴 거, 풀 붙여놓은 거, 그 봉투법 그런 것도 잘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하인지, 로우인지, 뭐 클리어인지 이런 거 평가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딩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개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participant personnel이 블라인딩이 됐는지, 그러니까 피험자가 블라인딩이 됐는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플라시보 트라이얼 같으면 피험자가 블라인딩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아웃컴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블라인딩이 됐는지도 봐요. 아웃컴 예를 들어서 그 평가자가 이 사람이 어느 분에 속한 사람인지 알면 평가에 빗둘림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도 눈가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잘 됐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complete outcome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모든 아웃컴들을 적절하게 잘 보고를 했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intention to treat analysis가 잘 되어 있는지 라든지 withdrawal dropout을 잘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ective outcome reporting. 이거는 outcome reporting을 선택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자 하는 지표는 통증이었어요. primary outcome이.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놓고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통증은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시험문 대조문이.
근데 펑션에서 차이가 났어요. 시험률이 더 좋은 것처럼. 그럼 통증을 보고를 안 하고 펑션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연구자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쓰고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무조건 이 아웃컴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정말 측정을 안 해서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건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other source of bias라면은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뭔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빗둘림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예를 들자면 뭐 그 두 군이 출발선상에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보정을 안 하고 분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다든지 그 vulnerable 그 뭐죠? 취약 피험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다든지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지 제약회사에서 펀딩을 받은 걸 잘 밝히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빗둘림 위험이.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문제가 있건 없건 뭐 하이 퀄리티인지 로우 퀄리티인지 이렇게 점수로 딱 끊어지잖아요. 스케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리스크 바이어스 어세스먼트 이 툴을 이용을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하이 리스크고 요거에 대해서는 로우 리스크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마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점수를 낼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빗둘림 위험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되게 디스크립티브하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점수를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거랑 부적절한 거 나누어서 봤을 때 무작위 순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고 난수표도 만들고 엑셀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근데 부적절한 거 이제 병록 번호라든지 생일 날짜라든지 입원한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뭐 홀짝홀짝 하듯이 침대조금 이런 식 이러면 다음번에 누가 무슨 군에 들어갈지 딱 알잖아요. 무작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알로케이션 컨실먼트 배정 은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 랜더마이제이션 하거나 우리가 썼던 봉투법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고 안 좋은 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지던트 선생님이 쫙 출력해가지고 책상 옆에 붙여놓고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 봉투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 논문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그래프라는 거를 논문에 실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초록색은 그린 라이트니까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예요. 그 다음에 빨간불은 위험한 거야. 하이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 이 논문들이 적절하게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는지 랜덤 넘버를 생성을 했는지 그다음 배정 은닉이 잘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파티시펀트 케어 프로바이더 그다음 아웃컴 어세서 블라인딩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쭉 볼 수가 있죠. 이게 노란색은 보고를 그지같이 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언클리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고된 것만 봐서는.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블라인딩이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그 논문이에요. 그 침하고 분만 진통에 관한 시스테마틱 리뷰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하이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로 나와 있을까요? 수행하는 사람이 블라인드 되기 어렵다. 그것도 좋죠. 맞아요. 그 평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한 연구인 건데 얘네는 다 거짓침을 쓴 연구인 거죠. 거짓침을 썼으니까 평가자도 블라인딩이 되고 그 침 맞는 사람도 블라인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짓침을 쓰기는 했지만 아웃컴 그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블라인딩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게 보고를 한 경우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빨간 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침 맞는 경우랑 침 안 맞는 경우랑 비교한 연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이렇게 되죠. 하이 리스크 바이어스. 쟤는 침 맞고 나는 침 안 맞고 너무 다 블라인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갛게 되는 거고 또 많은 경우에 보통 이벨리웨이터가 이거 지금 분만 진통이니까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거든. 바스로 표시하라고 그 임산부한테. 그러니까 그 눈가림이 안 된 피험자가 결국에는 평가자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하이 리스크 바이어스가 양쪽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침 연구에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그런 주관적인 증상의 호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평가 지표로. 근데 거짓침 연구 대조군을 쓰지 않는 이상은 걔네는 블라인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블라인딩이 안 된 파티스펀트가 결국엔 또 평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계속 이 두 개 다 하이 리스크 바이어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하는 건데 그 추출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런 싱글 에스티메이트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메타 분석을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뭐 인구는 이렇고 해발 얼마고 뭐 이 나라가 언제 세워졌고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을 보면은 데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도 많지만 일단 바이너리 데이터 이거는 이제 죽고 살고 병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OX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이분형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분형 데이터는 지금 여기 익스페리멘탈 그 시험군이 있고 그다음 대조군이 있을 때 이제 석세스하고 페일러예요. 그래서 사건의 숫자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전체는 몇 명이고 이거 참 잘 안 보이네. 엄청 깨끗하게 보였었는데 제 방에서.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는 결국에는 아무리 복잡한 연구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요약 통계량을 뭐를 선택을 하냐면은 리스크 레이시오나 오즈 레이시오나 리스크 디퍼런스 그 다음에 NNT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전에 다 봤던 개념들인데, 그죠? 리스크 레이시오라는 건 이제 두 군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그런 확률을 이제 나눠준 거죠. 그 두 군의 확률을 나눠준 거. 그게 리스크 레이시오나 렐러티브 리스크 RR로 나타내는 거고 상대 위험도고. 그다음에 오즈비라는 거는 두 군 간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이거는 확률인데 이거는 오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오즈에 대한 그 오즈를 나눠준 비율이에요. 나눠준 값이고 오즈 레이시오나 RR로 OR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 디퍼런스 이거는 이제 그 차이죠. 그 중재군에서 사건이 발생할 위험하고 대조군에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의 차이. 근데 이 RD분의 1 하면은 그게 NNT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Number needed to treat.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해당 기간에 어떤 사건이 위해를 피하거나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비교 중재법의 비교, 그 대조군에 비해서 그 지금 우리가 시험하고자 하는 테스트, 그 중재법을 더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나타내는 수가 Number needed to trea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해당 기간 3년 동안에 10명이 셀레콕시블 투약을 받을 때 플라시보 군에 비교해서 한 사람에서 선종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 NNT가 이제 9.493 이런 거 이제 NNT가 10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NNT로 해서 NNT가 작으면은 조금만 치료해도 금방 편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가 더 효과가 좋은 치료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통계량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인 것처럼 그걸 구하는 공식은 그 2x2 테이블이 있어요. 2x2 테이블이 있는데
시험군하고 대조군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석세스하고 이게 페일러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엔 여기에 다 숫자로 그 사람 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두 군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오즈 처음에 나온 게 RR이죠. 그러면 이제 중재군에서 사건 발생의 위험, 중재군에서는 A 플러스 B분의 A가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지금 석세스를 봤을 때 위험이라고 하면 이걸 바꿉시다. 여기 죽는 거고 여기 사는 거로 하면 어쨌든 그거는 뭐 아웃컴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중재군에서의 위험하고 그 다음에 대조군에서 위험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게 RR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어즈레이시오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즈레이시오는 이거는 그 전체 분의 그 사건이 발생한 게 그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이 안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발생한 거, 그게 시험군에서의 오즈예요. 그 다음에 대조군에서의 오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눠준 게 어즈레이시오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리스크 디퍼런스니까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되는 거고 NNT는 RD분의 1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스크라는 거는 어떤 중재 그런 결과가 발생할 확률 리스크는 0하고 1 사이에 무슨 값을 가지고 있겠죠. 리스크는. 그죠? 그런데 오즈라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하고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나눠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 이건 확실하죠. 10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은 죽고 5명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크는 10명 중에 5명이 죽었으니까 0.5죠. 10분의 5니까. 근데 오즈는 5분의 5로 오즈는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경마할 때 오즈가 얼마고 이길 확률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오즈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잘 안 들어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확 이해를 하던데 오즈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분형 자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그 요약 통계량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있어요. 컨티뉴어스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다 뭐 사람 명수나 그런 프로포션을 죽고 살고 이런 식으로 이분형으로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도 많잖아요. 뭐가 있죠? 혈압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그죠? 그 연속형 변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SD 표준 편차 이렇게 나타나는 데이터들 있죠.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그 중재군에서 초기 값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중재를 받고 나서 변한 그 최종 값이 있죠. 그래서 최종 값에서 초기 값을 빼준 그 변화량도 있죠. 논문에서는 어떤 거를 보고 할지 몰라요. 최종 값만 보여주는 논문도 있고요. 베이스라인 값은 다 보여주겠지만 변화량으로 보여주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조군에서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연속형 자료에서 요약 통계량은 뭘 쓰냐면 mean difference나 standardized mean difference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mean difference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중재군하고 대조군 각 군의 이제 최종 평균의 차이를 구하거나 mean difference 또는 그 변화량의 차이를 계산을 해도 돼요. 어떤 거를 해도 보고하는 거에 따라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mean difference를 구해서 보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체계적 문화 고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울증을 평가하는 스케일이나 그 설문지들이 다 다른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설문지들이나 스케일들은 전부 다 뭘 보는 거예요? 우울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떤 거는 100점 만점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점 만점일 수도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약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스탠더다이즈드, 그러니까 동일한 중재 결과를 다양한 측정 도구로 측정을 했을 때, 우울증을 여러 가지 도구로 측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표준화 시켜가지고 mean difference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공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형 자료는 mean difference나 standardized mean difference로 요약을 해서 보면 되고, 메타 분석에서 이분형 자료에서는 리스크 레이시오나 어즈 레이시오나 그 다음에 리스크 디퍼런스나 그 다음에 NNT 이런 것들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 자, 메타 분석을 하는 원칙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메타 분석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그러면 모두 잘 이해하신 걸로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